살을 내는 듯한 겨울바람이 서울의 마천루 사이를 휘젓고 다니는 밤이었다. 거리는 두꺼운 눈 담요에 덮여 있었고 칠흑 같은 하늘에서는 쉼없이 흰 송이들이 쏟아져 내렸다. TK그룹의 총수 강지아는 자신의 마이바흐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창밖의 혼란스러운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대리석처럼 굳어 있었고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짙은 눈동자는 오직 태블릿 화면의 복잡한 재무제표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차량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그의 거대한 저택을 향해 거의 소리 없이 미끄러지고 있었다. 최고급 가죽 시트의 온기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클래식 음악이 바깥 세상의 혹한과 완벽한 대조를 이루었다. 지안에게 오늘 하루는 그저 또 하나의 성공적인 사업 계약을 체결한 지극히 평범한 날일 뿐이었다. 그는 타인의 감정이나 곤경의 연민을 느끼는 법을 잊은 지 오래된 남자였다. 성공은 그에게서 따뜻함을 앗아가고 그 자리를 냉철한 이성과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채웠다. 그때 부드럽게 나아가던 차가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이며 멈춰섰다. 지아는 미간을 찌푸리며 재무제표에서 눈을 뗐다. 이런 예상치 못한 지연은 그가 가장 혐오하는 것이었다. 운전기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인터콤을 통해 말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아는 대답 대신 가벼운 혀차는 소리를 냈다. 그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들은 무엇이든 용납할 수 없었다. 김 비서가 재빨리 차에서 내려 눈보라 속으로 걸어갔다. 지아는 다시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창밖을 내다보았다. 차량의 밝은 헤드라이트가 어두운 골목 입구를 비추고 있었고 그곳에는 3명의 남루한 인형이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들은 마치 얼어붙은 조각상처럼 값비싼 자동차의 불빛에 겁먹은 듯 보였다. 김 비서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며 그들에게 무어라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이 보였다. 아마도 빨리 길을 비키라며 돈 몇 푼을 쥐어주려는 것 같았다. 지아는 이런 사소한 문제에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 3사람 중 가운데에 서 있는 여자에게 고정되었다. 그녀는 얄꼬해진 코트 자락으로 양옆의 작은 아이들을 감싸 안으려 애쓰고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처절한 몸짓만으로도 지독한 절망이 느껴졌다. 여자는 김 비서의 손에 들린 지폐를 보고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몸을 떨며 아이들을 더욱 필사적으로 끌어안을 뿐이었다. 김 비서가 참을성 없다는 듯이 손을 흔들며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여자가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듯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헤드라이트의 눈부신 빛이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다. 앙상하게 마른 뺨, 깊게 팬 주름, 그리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텅 빈 눈동자. 하지만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지아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시간과 고난이 무자비하게 핥히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윤곽은 의심할 여지 없이 10년 전 그의 삶에서 지워버린 그 여자의 것이었다. 수진. 지아는 자신도 모르게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심장이 차가운 얼음덩어리처럼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수진. 자신을 배신하고 회사의 기밀을 빼돌려 경쟁사에 넘긴 혐의로 쫓겨난 여자.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치욕을 안기고 사라졌던 그의 전처. 그녀가 왜 이런 모습으로 이 추운 겨울밤에 자신의 차 앞에 나타났단 말인가. 지안의 뇌리가 혼란으로 하얗게 변했다. 그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여자 옆의 2 아이에게로 향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낡은 코트 뒤에 숨어 겁에 질린 눈으로 거대한 검은색 차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5-6살쯤 되었을까. 눈보라에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 작은 얼굴들은 지한의 숨을 먹게 만들었다. 특히 남자아이는 지한이 오래된 앨범 속에서 보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이 생겼다. 여자아이는 수진의 어린 시절을 닮았지만 그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은 영락없는 강지한의 것이었다. 저 사람들, 내 아내와 아이들이라고? 지한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10년 동안 굳게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는 언제나 수진이 자신을 배신하고 막대한 돈을 챙겨 어딘가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다. 그래야만 자신의 무자비한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눈앞의 광경은 그 모든 확신을 산산조각 냈다. 김 비서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무슨 짓입니까? 빨리 비키지 못해요? 경찰을 부르기 전에 지아는 인터콤 버튼을 세게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거칠게 갈라져 나왔다. 김 비서, 당장 그 세 사람 차에 태워. 김 비서는 귀를 의심했다. 네, 회장님,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아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명령을 반복했다. 내 말 안 들리나? 당장 차에 태워. 김 비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황급히 뒷좌석 문을 열었다. 수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안을 바라보았다. 10년 만에 마주한 남편의 얼굴은 더욱 차갑고 권위적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두 아이를 챙기느라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지아는 직접 차에서 내렸다. 영하의 공기가 그의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파고들었지만 그는 추위를 느낄 새도 없었다. 그는 수진 앞에 섰다. 여자는 굶주림과 추위로 거의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얼어붙은 뺨을 적셨다. 지한 씨,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가늘게 떨렸다. 지한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과 똑 닮은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거대하고 무서운 남자의 등장에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지아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생경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아이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가장 가까운 내 안전 가옥으로 가. 의사와 식료품, 아이들 옷을 당장 준비시켜. 그리고 오늘 밤 여기서 일어난 일, 본 것, 들은 것 모두 잊어. 한 글자라도 새어나가면 자네는 내 손에 죽어. 김 비서는 지한의 살기 어린 눈빛에 질려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지한은 몸을 돌려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거의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몸을 숙여 여자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뼈밖에 남지 않은 듯 가벼웠다. 그는 수진에게 거칠게 말했다. 타, 그리고 저 아이도 안고 타. 수진은 반항할 기력도 없이 남자아이를 부축하듯 안고 비틀거리며 차에 올랐다. 지한이 마지막으로 차에 올라타자 마이바흐는 다시금 부드럽게 눈 덮인 거리를 미끄러져 나갔다. 차 안은 지독한 침묵에 휩싸였다. 아이들은 지쳐 잠들었는지 혹은 겁에 질려 기절했는지 조용해졌다. 수지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감히 지안 쪽을 바라보지도 못했다. 지안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억눌렀다. 10년 동안의 증오와 배신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을 뒤덮어버리는 엄청난 죄책감과 의혹, 저들은 누구인가? 정말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이란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지난 10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는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재무제표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보안팀장에게 극비 메시지를 보냈다. 10년 전 오수진 사건, 관련된 모든 자료, 인물, 자금 흐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내일 아침까지 초기 보고서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한의 눈이 어둠 속에서 위험하게 빛나고 있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그것을 밝혀낼 것이고, 만약 누군가 감히 자신을 속이고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면 그들은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었다. 차가 비밀스러운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지하는 잠든 아이들을 안고 내렸다. 수진도 비틀거리며 그의 뒤를 따랐다. 펜트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지아는 아이들을 침실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소파 끝에 불안하게 서 있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10년 전 우아하고 총명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삶에 완전히 부서진 껍데기만 남아 있었다. 지아는 거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10년 동안. 아니, 그 전에 그 아이들은 내 아이들인가? 수지는 그의 질문에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텅 비었던 눈에 10년 묵은 원망과 슬픔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당신은 그걸 이제 와서 묻는 건가요?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강지한 씨,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그 말은 지안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완벽했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안전 가옥의 거실은 숨막힐 듯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바깥의 혹한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최고급 난방 시스템이 뿜어내는 따뜻한 공기 속에서 오수진은 젖은 넝마처럼 소파 끝에 앉아 있었다. 10년 만에 마주한 강지한의 질문은 그녀의 꽁꽁 얼어붙었던 영혼을 난도질하는 칼날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한때 사랑했던, 그리고 지난 10년간 지독하게 증오했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조각처럼 차가웠지만 그 완벽한 가면 뒤에서 거대한 혼돈이 휘몰아치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지아는 아이들이 잠든 침실 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방금 전 도착한 의사와 간호사가 아이들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그는 수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따뜻한 차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마셔. 그리고 말해.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명령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균열이 숨겨져 있었다. 그가 10년간 믿어왔던 진실이 눈앞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았다. 따뜻한 기운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무엇이 듣고 싶으신가요, 회장님? 그녀는 의식적으로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그것은 그와 그녀 사이에 노인 10년이라는 거대한 강을 상기시키는 단어였다.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TK그룹의 돈을 횡령해 달아났다는 그 완벽했던 이야기의 뒷부분이라도 듣고 싶으신가요? 지아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내가 아는 사실은 그랬어. 증거는 차고 넘쳤지. 그는 차갑게 대꾸했지만 스스로도 그 말이 공허하게 들린다는 것을 알았다. 눈앞의 여자가, 저 방에 잠든 아이들의 어미가 막대한 돈을 횡령한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그 사실과는 너무나도 다르군. 설명해, 오수진. 아이들은 어떻게 된 거지? 수진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다. 아이들. 당신 아이들이에요. 하준이와 하은이, 당신이 나를 내쫓던 그날 나는 이미 그 아이들을 고 있었어요. 지한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그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수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을 꿰뚫었다. 거짓말. 그때 당신은 아무 말도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잖아요. 수진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굶주림과 피로에 지친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분노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 당신의 어머니 한 회장님과 당신의 충실한 비서였던 유미라가 내민 서류 뭉치만 믿었지.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오해라고 울부짖어도 당신은 내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당장 꺼지라는 말만 반복했어.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지안의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적대적 애매이건으로 며칠 밤을 새우며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자신, 분노에 찬 얼굴로 가문에 수치라며 소리치던 어머니, 그리고 슬픔과 실망감 어린 표정으로 증거라며 서류를 건네던 유미라. 그는 수진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않았다. 배신감에 눈이 멀어 그녀의 변명을 들을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수진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회사 돈에 손을 대고 어떻게 당신을 배신해요.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 당신조차도.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나는 가진 것 하나 없이 맨몸으로 쫓겨났어요. 갈 곳도 기댈 사람도 없었죠. 일주일 뒤 몸이 이상해서 찾아간 병원에서 임신 8주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 절망의 순간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경련하는 듯했다. 죽고 싶었어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에 대한 원망에 모든 걸 끝내고 싶었죠. 하지만 뱃속의 아이들이 나를 붙잡았어요. 이 아이들은 살려야 한다고. 어떻게든 나 혼자서라도 지켜내야 한다고. 지아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강씨 가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에 나는 서울을 떠났어요. 아이들을 임신한 몸으로 당신들 눈에 띄면 이 아이들마저 빼앗길 거라는 공포에 사로잡혔죠. 특히 한 회장님은 나를 그토록 경멸했으니까. 수진의 목소리에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숨겼어요. 부산, 대구, 광주, 전국을 떠돌아다녔죠. 임신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식당 설거지, 청소, 공장, 자빌, 닥치는 대로 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동시에 밀려왔던 절망감. 수지는 그 모든 것을 토해내듯 이야기했다.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는 건 지옥 그 자체였어요. 하준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갈 돈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굴렀던 밤들. 하은이가 배고프다고 우는데 며칠 굶은 내 젖은 나오지도 않았죠. 추운 겨울 단칸방에서 연탄불이 꺼질까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였어요. 지아는 아이들이 잠든 방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자신의 핏줄이, 자신의 아이들이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가 최고급 와인을 마시고 수천만 원짜리 수트를 입는 동안 그의 아이들은 굶주리고 병들어가고 있었다.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지?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 때문이라도. 수지는 그런 그를 비웃었다. 찾아가라고? 누구를? 나를 창녀와 횡령범으로 몰아세우고 헌신짝처럼 버린 남자를. 나를 잡기 위해 당신 어머니가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나를 추적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해진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낡고 구겨진 사진 한 장이었다. 이게 8년 전 대구의 한 시장에서 누군가 몰래 찍은 우리 사진이에요. 우연히 나를 알아본 동네 아주머니가 건네줬어요. 당신들 10년 내내 나를 찾고 있었더군. 나를 감옥에 쳐넣으려고.
지아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 수지는 지금보다 젊었지만 여전히 지쳐 보였고 두 아이는 남루한 옷을 입고 쭈그려 앉아 있었다. 이건 모르는 일이야. 나는 당신을 찾으라고 지시한 적 없어.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머니 한 회장의 냉혹한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죠. 수지는 모든 기력을 소진한 듯 소파에 깊숙이 기댔다. 우리는 도망쳤어요. 더 깊은 곳으로, 아무도 찾지 못할 곳으로. 아이들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내내 숨어 살았으니까 그렇게 10년을 버텼어요. 그녀의 시선이 다시 지안에게 향했다. 그런데 하은이가, 우리 딸아이가 폐렴인 것 같아요. 시골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고. 서울에 있는 자선 병원에 가면 혹시나, 그래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어요. 오늘 밤 눈보라가 너무 거세서 아이들이 길에서 얼어 죽을 것 같았어요. 잠시라도 바람을 피할 곳을 찾다가 당신 차를 만난 거예요. 이게 신의 장난인지 아니면 마지막 자비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진의 말끝이 흐려졌다. 10년의 세월이 응축된 그녀의 이야기는 그 어떤 비극 소설보다도 참혹했다. 바로 그때 침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지한에게 다가가 조용히 보고했다. 회장님, 아이들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둘 다 극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입니다. 특히 여자아이는 급성 폐렴이 상당히 진행된 것 같습니다.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전문적이고 냉정한 진단은 수진의 절규보다 더 날카롭게 지안의 심장을 후벼 팠다. 지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의사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겨 싣는 동안 지안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자신의 아이들, 10년 만에 처음 만난 자신의 아이들이 영양실조와 폐렴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은 바로 자신이었다. 자신의 오만함, 자신의 무관심, 자신의 잔인함. 수지는 아이들이 실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실신 직전까지 몰렸다. 지아는 그녀에게 다가가 거칠지만 단호한 손길로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정신 차려, 오수진. 아이들은 이제 괜찮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차가운 분노가 그의 모든 감정을 잠재우고 있었다. 그는 수진을 소파에 다시 앉혔다. 그리고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이들이 실려나간 병원의 VIP 병동 전체를 비우고 국내 최고의 소아과 전문의들을 당장 소집하라는 명령이었다. 전화를 끊은 그는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수진을 내려다보았다. 일단 여기서 쉬어. 필요한 건 김 비서가 다 챙겨줄 거야. 수진은 공허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제 어쩔 거죠? 우리를 다시 내쫓을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만 뺏어갈 건가요? 10년의 고통이 그녀를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놓았다. 지하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이룩한 왕국, 하지만 그 왕국을 지키기 위해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충격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자비한 결의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내쫓아. 아니, 이제 아무데도 못 가. 당신도, 아이들도. 당신을 이렇게 만든 것들, 내 아이들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간 것들,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10년치 이자까지 전부 계산해서. 그러니 당신은 그냥 지켜봐.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지. 그 말은 위로가 아닌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서막이었다. 서울중앙병원 VIP 병동의 공기는 무겁고 건조했다. 강지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 가냘픈 숨을 내쉬고 있는 딸 하은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10년 만에 만난 딸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다. 아들 하준이 역시 바로 옆 일반 병실에 입원해 있었지만 하은의 상태는 위독했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달라붙어 있었지만 지난 10년간 누적된 영양실조와 폐렴은 어린아이의 몸을 극한까지 몰아붙인 상태였다. 오수진은 복도 끝 간이의자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다. 병원 측에서 제공한 깨끗한 환자복으로 갈아입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그 차가운 골목길에 버려진 듯했다. 그녀는 중환자실 입구만 멍하니 바라보며 감히 지안에게 다가오지도 말을 걸지도 못했다. 그들 사이에는 10년이라는 세월보다 더 깊고 차가운 심연이 가로놓여 있었다. 지안은 자신의 이 완벽하고 부유한 세계와 유리창 너머의 참혹한 현실 사이에 극명한 괴리감에 치를 떨었다. 그는 더 이상 그 고통스러운 광경을 마주할 수 없었다. 분노가 그의 죄책감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수진을 철저히 감시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라고 짧게 지시한 뒤 병원을 나섰다. 그의 마이바흐는 새벽에 텅 빈 거리를 달려 TK그룹 본사 빌딩으로 향했다. 꼭대기층에 위치한 외부에는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그의 비밀 집무실. 그곳은 오직 강지한 자신과 그의 그림자 백진우 실장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다. 백 실장은 이미 그곳에서 지안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TK그룹의 모든 보안과 정보망을 총괄하는 인물로 지안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었다. 그는 지안의 사적인 명령을 단 한 번의 질문 없이 수행하는 가장 날카롭고 위험한 칼이었다. 지안이 집무실에 들어서자 백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집무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지안은 푹신한 의자에 몸을 기대는 대신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백 실장.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네, 회장님. 백 실장의 대답은 짧고 간결했다. 10년 전 내 전처 오수진 사건. 기억하나? 백 실장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는 평정을 유지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TK 글로벌 자금 횡령 및 핵심 기술 유출 혐의였습니다. 지안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 사건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10년 전의 모든 증거, 모든 증인, 모든 자금 흐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승인했던 모든 서류까지 전부 다. 가정은 없어. 오직 사실만 보고해. 내가 속았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 눈을 감았는지 알아내야겠다. 백 실장은 지안의 살기 어린 어조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회장님, 그 사건은 이미. 백 실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지안의 날카로운 시선에 말을 멈췄다. 그 사건은 오늘부로 다시 시작이야. 내 어머니 한 회장님이 개입된 정황이 있더라도 예외는 없어. 그리고 지금 내 아내 유미라 부회장에 관련된 것이 나와도 절대 덮지 마. 이건 명령이야. 24시간 주지. 내가 납득할 만한 초기 보고서를 가져와. 백 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지안은 홀로 남았다. 그는 10년 전의 기억을 더듬었다. 수진의 절규, 어머니의 분노, 그리고 유미라의 위로. 당시 유미라는 지안의 유능한 비서실장이었다. 그녀는 수진의 배신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해 그에게 보고했다. 수진의 개인 계좌로 거액이 송금된 내역, 경쟁사 임원과 비밀리에 접촉한 사진들.
지아는 자신의 집무실 보안 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10년 전의 증거 자료들을 다시 열었다. 그때는 배신감에 눈이 멀어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와서야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송금 내역서는 완벽했지만 그 돈이 실제로 수진의 손에 들어갔다는 증거는 없었다. 그녀는 왜 빈손으로 쫓겨났을까? 경쟁사 임원과의 사진은 너무나도 교묘하게 연출된 것처럼 보였다. 그는 왜 그토록 쉽게 수진을 믿지 못했을까? 자신의 성공에 도취해 아내의 진심 어린 눈물보다 조작된 서류 몇 장을 더 신뢰했던 자신의 오만함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유미라에게 마음이 기울어 수진이 사라져 주기를 내심 바랐던 것일까? 지아는 자신의 추악한 내면을 마주하는 것 같아 주먹을 세게 쥐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책할 시간이 아니었다. 진실이 필요했다.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지아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병원에서 하은의 상태가 잠시 위급해졌다는 연락이 왔지만 다행히 고비를 넘겼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그는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자신의 과거가 현재가 되어 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다. 백 실장의 팀은 지안의 명령에 따라 TK그룹의 10년치 서버 기록을 이잡듯 뒤지고 있었다. 약속했던 24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무렵 백 실장이 다시 지안의 집무실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하고 굳어 있었다. 그는 태블릿 PC를 지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 예상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합니다. 지안은 말없이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백 실장의 팀이 밤새 복원하고 추적한 결과물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첫 번째 파일은 자금 흐름 분석이었다. 10년 전 수진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거액의 돈은 입금된 당일 5분 만에 스위스의 차명 계좌로 다시 송금되었다. 그리고 그 계좌의 실소유주를 추적하자 놀라운 이름이 나타났다. 유미라.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유미라가 설립한 유령법인의 계좌였다. 수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금 세탁을 위한 도구로 이용당했을 뿐 돈은 만져보지도 못했다. 두 번째 파일은 증거 분석이었다. 수진과 경쟁사 임원의 만남을 찍은 사진. 사진이 촬영된 호텔의 CCTV 기록을 복원한 결과 그 자리에는 유미라가 먼저 도착해 있었고 그녀가 의도적으로 수진과 그 임원을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불러낸 정황이 포착되었다. 수진은 그것이 단순한 업무 미팅인 줄 알았던 것이다. 결정적인 증거들은 모두 유미라의 손에서 만들어졌다. 세 번째 파일은 증인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수진의 횡령을 증언했던 재무팀 직원 2명. 그들은 증언 직후 막대한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그만둔 뒤 해외로 이민을 갔다. 백 실장의 팀이 그들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그들의 이민 수속과 정착 자금 역시 유미라가 관리하던 비자금 계좌에서 지출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연극이었다. 지아는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그의 손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10년, 무려 10년 동안 그는 자신을 완벽하게 속인 여자와 한 침대를 쓰고 그녀를 TK그룹의 부회장 자리에 앉혔다. 그녀는 자신의 아내를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했으며 자신의 아이들을 10년 동안 지옥 속에서 살게 만들었다. 그의 어머니 한 회장은 아마도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명문가 출신이 아닌 수진을 쫓아내기 위해 묵인했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동조했을 것이다. 지아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죄책감도 아닌 오직 텅 빈 심연과도 같은 냉기만이 감돌았다. 그는 10년 전 수진에게 마지막으로 내뱉었던 자신의 잔인한 말을 떠올렸다.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 말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 자신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다. 백 실장. 지한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낮게 깔렸다. 유미라 부회장의 모든 자금주를 동결할 준비를 해. 그리고 한 회장님, 어머니의 이사회 권한을 정지시킬 명분을 찾아. 조용하고 신속하게 백 실장은 숨을 삼켰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다. TK그룹을 뒤흔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회장님, 그렇게 되면 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었어. 백 실장. 지안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막 떠오른 아침 햇살이 그의 차가운 얼굴을 비췄다. 10년 동안 내 아이들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지옥을 견뎌냈어.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게 내 어머니든 내 아내든 예외는 없어. 이제 사냥을 시작하지. 그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었던 남자가 모든 것을 되찾고 파괴하기 위한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강지한의 세계는 두 개로 쪼개졌다. 하나는 TK그룹의 총수로서 냉혹한 복수를 계획하는 얼음장 같은 현실이었고, 다른 하나는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10년 만에 되찾은 아이들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서툴고 죄 많은 아버지의 현실이었다. 하은이는 다행히 중환자실에서 일반 1인실로 옮겨졌다. 여전히 호흡은 가빴지만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된 덕에 고비는 넘긴 상태였다. 하준이는 옆방에서 빠른 속도로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다. 10년간의 굶주림이 무색하게 아이의 회복력은 놀라웠다. 지아는 하준의 병실 문 앞에서 망설였다. 평생 수백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할 때도 적대적 MA를 진두지휘할 때도 느껴보지 못한 망설임이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하준이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깡마른 아이의 뒷모습이 너무나도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지안의 기척을 느낀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이의 눈에는 아이답지 않은 경계심과 저기가 가득했다. 몸은 좀 어떠냐? 지안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색하게 굳어 있었다. 아들에게 건네는 10년 만에 첫 마디였다. 하준이는 대답 대신 지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값비싼 수트,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 손목에 최고급 시계. 아이는 이 남자가 자신들이 살던 비참한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당신이 우리 아빠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지아는 숨이 턱 막혔다. 그래, 내가 내 아버지다. 하준이는 코웃음을 쳤다.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아빠는 엄마와 우리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행복하게 산다고. 우린 아빠 없는 애들이라고. 아이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지안의 심장에 밝혔다. 10년간 수진이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을지,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의 상처가 얼마나 깊을지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지안은 한 걸음 다가갔다. 하준아, 그건 오해다. 아빠는 오해요? 하준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비록 몸은 약했지만 그 기세는 사나웠다. 엄마가 10년 동안 울면서 한 말도 오해예요? 우리가 굶어 죽을 뻔한 것도 오해고, 하은이가 저렇게 아픈 것도 오해예요? 아이는 작은 주먹을 불끈 쥐고 지안을 노려보았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엄마를 괴롭히고 우리를 버렸어. 이제 와서 왜 나타났어요? 우릴 또 버리려고?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다. 그녀 역시 환자복 차림이었지만 아들의 날 선 목소리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듯했다. 하준아, 그만해. 손님한테, 아니, 이분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수진은 하준이를 감싸 안으며 지안의 눈치를 살폈다. 그녀의 눈에는 아들을 보호하려는 어미의 본능과 지안을 향한 두려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죄송해요. 아이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하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아이의 분노는 정당했다. 자신은 변명할 자격조차 없었다. 아니다. 하준이 말이. 다 맞아. 내가 나쁜 놈이다. 지안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사과에 수진과 하준 모두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지안은 평생 누군가에게, 특히 이렇게 무방비한 대상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하준아, 모든 건 내 잘못이다.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 아빠가 모든 걸 망쳤어. 하준이는 혼란스러운 듯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지아는 더 이상 그 방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는 돌아서서 하은의 병실로 향했다. 하은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지하는 딸아이의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딸의 작은 손을 감싸 쥐었다. 너무나도 가늘고 차가운 손, 이 작은 손이 지난 10년간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냈을까. 자신의 핏줄, 자신의 딸. 그는 잠든 하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수진을 닮아 고왔지만 그 고집스러운 인매와 날카로운 눈썹에서는 영락없는 자신이었다. 그 순간 지아는 가슴을 애는 듯한 고통과 함께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부성애가 심장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 수 있었다. 그는 김 비서를 불렀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좀 사와. 최고급으로. 장난감, 옷, 그리고 먹을 것, 병원 밥 말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김 비서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라니. 평생 그런 것을 고려해 본 적 없는 상사였다. 지안 역시 자신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지시를 내렸는지 깨달았다. 그는 6살짜리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몰랐다. 김 비서가 최고급 백화점에서 공수해온 것들은 가관이었다. 명품 아동복, 값비싼 수입 장난감, 그리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포장해온 푸아그라와 캐비어. 지아는 그것들을 들고 다시 하준의 병실로 향했다. 하준이는 깨어 있었고 수진이 물수건으로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다. 지아는 어색하게 쇼핑백들을 내려놓았다. 이거 먹어라. 그리고 가지고 놀아. 하준이는 음식 상자를 열어보더니 인상을 썼다. 이게 뭐예요? 이상한 냄새 나요. 수진이 당황하며 지안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아이들은 이런 거 못 먹어요. 하준이는 그냥 따뜻한 계란국에 밥 말아주는 걸 제일 좋아해요. 지하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당장 굶주린 아들의 한 끼 식사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수지는 지한이 사온 값비싼 장난감들을 한쪽에 밀어두고 낡은 가방에서 그림책 한 권을 꺼냈다. 하준아, 엄마가 책 읽어줄까? 하준이는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표지가 다 헤어지고 너덜너덜해진 동화책이었다. 수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읽어내려갔다. 지아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지옥 같은 10년 속에서도 수지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희망을 가르치고 있었다. 지아는 수진의 손에서 책을 빼앗듯 받아들었다. 내가 읽어주지. 수진과 하준이 다시 한번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아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 어색하게 책을 펼쳤다. 그의 목소리는 수백 명의 이사진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처럼 딱딱했다. 옛날 옛적에 용감한 토끼가 살았습니다. 하준이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곧 아버지의 낯선 목소리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조금씩 빠져들었다. 지한의 목소리는 점점 부드러워졌다. 그는 토끼의 목소리를 흉내내기도 하고 늑대의 목소리를 낮게 깔기도 했다.
평생 해본 적 없는 유치한 행동이었지만 그는 아들이 자신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이야기를 다 읽었을 때 하준이는 지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경계심은 여전했지만 그 눈빛 속에 적이는 조금 옅어져 있었다. 그때 지안의 주머니 속에서 암호화된 메시지, 알림이 짧게 울렸다. 백 실장의 보고였다. 유미라 부회장, 자금 세탁용 페이퍼 컴퍼니 12개 추가 확인. 한 회장님, 10년 전 증인 매수 자금 직접 승인 내역 확보. 지안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그는 하준의 머리를 어색하게 쓰다듬었다. 아이가 움찔했지만 피하지는 않았다. 하준아, 아빠가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 금방 다시 올게. 그는 일어섰다. 병실을 나가기 전 그는 문가에 서서 아들과 10년간 아들을 지켜온 여자를 바라보았다. 지난 10년간의 분노와 배신감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오직 두 사람에 대한 미안함과 그들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결의만이 남았다. 아버지의 심장은 그렇게 다시 뛰기 시작했다. 차가운 복수의 불길과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동시에 머금은 채 그는 이제 자신의 아이들을 괴물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기꺼이 그들보다 더 무서운 괴물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TK그룹의 부회장실은 강지안의 집무실과는 또 다른 의미의 위압감을 발산했다. 최고급 이탈리아 가구와 현대 미술품으로 장식된 넓은 공간은 현 소유자인 유미라의 취향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10년 전 강지안의 유능한 비서에서 그의 아내이자 그룹의 2인자인 부회장 자리까지 오른 야망과 교활함의 화신이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거대한 책상에 앉아 어젯밤 긴급 이사회에서 강지안이 보인 이상한 태도를 되짚어보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강지안은 유령처럼 행동했다. 중요한 회의에 불참하는가 하면 평소라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결정했을 사안들을 보류시켰다. 그리고 어젯밤 그는 느닷없이 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네오 에너지 프로젝트의 최종 입찰을 연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유미라는 그 프로젝트에 자신의 막대한 비자금을 연결시켜 놓은 상태였다. 지안의 돌발 행동은 그녀의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 그녀는 지안의 변화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 냉철하고 감정 없던 남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서류가 아닌 허공을 보고 있었고 그녀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전혀 듣고 있지 않았다. 10년 동안 완벽하게 자신의 손아귀에 있다고 믿었던 남자가 갑자기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벗어나고 있었다. 유미라는 이런 불확실성을 병적으로 혐오했다. 부회장님, 그녀의 충실한 수하인 기획조정실장이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왔다. 회장님께서 어젯밤부터 본관 보안 서버에 10년치 아카이브에 대한 접근을 전면 차단시켰습니다. 백진우 실장팀이 직접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미라의 붉게 칠한 입술이 가늘게 비틀렸다. 백진우. 그는 강지안의 그림자이자 유미라 자신이 유일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10년치라고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10년 전, 오수진. 설마.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죽은 줄 알았던 유령이 다시 돌아올 리 없었다. 자신이 그렇게 완벽하게 처리했는데. 하지만 강지한과 백진우가 10년 전 자료를 들춘다는 것은 단 하나밖에 의미하지 않았다. 그 유령이 어떤 식으로든 다시 나타났다는 뜻이었다. 유미라는 즉시 자신의 개인정보팀, 10년 전 오수진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때 이용했던 그 팀의 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유미라야. 강 회장님 24시간 밀착 감시해.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 방문하는 모든 장소, 숨소리 하나까지 전부 보고해. 당장. 그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녀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저 모든 것을 얻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영혼까지 팔았다. 하차는 여자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다.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녀의 암호화된 태블릿으로 파일이 전송되었다. 그것은 한 장의 사진이었다. 서울중앙병원 VIP 병동복도 강지안이 10년 전보다 훨씬 더 초라하고 망가진 모습의 오수진과 마주 서 있는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는 두 아이의 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유미라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블릿을 집어 던졌다. 최고급 기기는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오수진, 감히 살아 돌아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졌다. 아이들. 지안과 똑 닮은 그 아이들. 그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망령이 아니었다. 자신의 제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정당한 상속자들의 등장이었다. 유미라는 비틀거리며 책상 뒤에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위조 여권과 다이아몬드 그리고 위성 전화기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집어들지 않았다. 도망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대신 그녀는 금고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또 다른 암호화된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10년 전에도 이겼다. 이번에도 이길 것이다. 그녀는 첫 번째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TK그룹의 경쟁사인 해동중공업의 전략기획본부장이었다. 그는 유미라가 TK그룹에서 빼돌린 정보를 받아먹으며 성장해온 그녀의 오랜 공범자였다. 나예요. 네오. 에너지 프로젝트. 강지안이 망설이고 있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내가 최종 입찰 제안서의 핵심 데이터를 넘길게요. TK를 무너뜨려요. 그럼 당신 내가 그 파일을 다 먹는 거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죠. 이것은 지안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미끼였다. 그룹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가 경쟁사의 손에 넘어가면 강지안은 오수진 따위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을 것이다. 그는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터였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은 진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었다. 유미라는 전화를 끊고 즉시 두 번째 번호를 눌렀다. 오랜만이네요, 고스트. 전화기 너머에서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10년 전 오수진의 횡령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들을 처리했던 인물이었다. 유미라는 그를 고스트라고 불렀다. 처리할 일이 생겼어요. 아주 급하고 중요한 일. 그녀는 방금 받은 사진의 원본을 고스트에게 전송했다. 서울중앙병원 VIP 병동. 이 여자와 저 두 아이. 보이죠?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10년 전 그 여자군요. 끈질기네. 아이들까지. 유미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수가 없어야 해요. 아무도 모르게 아주 깨끗하게 사고사든 실종이든 아니 확실하게 제거해줘요. 흔적도 남기지 마. 강 회장이 정신 차리고 그들을 찾았을 때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야 해. 대가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부회장님. 게다가 병원입니다. 보아니, 돈은 원하는 대로 줄게요. 유미라가 그의 말을 잘랐다. 내일 밤까지 내가 원하는 건 결과뿐이야. 할 수 있겠어요? 고스트는 잠시 생각하더니 낮은 웃음소리와 함께 대답했다.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10년 동안 녹슬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죠. 내일 밤 뉴스에서 비극적인 사고를 보게 되실 겁니다. 전화를 끄는 유미라는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의 얼굴은 다시 완벽한 평온함을 되찾아 있었다.
분노와 공포는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만이 남았다. 그녀는 와인잔에 진한 붉은색 와인을 따랐다. 1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다. 감히 누구도, 심지어 강지한조차도 자신에게서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없었다. 오수진.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도시의 야경에 건배하듯 중얼거렸다. 넌 10년 전에도 나한테 졌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넌 네가 기어들어온 그 시궁창에서 내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사라졌어야 했어. 감히 내 것을 탐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에 들이켰다. 핏빛 액체가 그녀의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지옥의 계약을 재확인하는 듯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강지하는 병원을 나선 직후 TK그룹 본사 최상층의 비밀 집무실이 아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오피스텔에 위치한 워룸으로 향했다. 그곳은 백진우 실장이 운영하는 TK그룹 보안팀의 심장부이자 강지한의 가장 은밀한 두뇌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안에는 서울중앙병원 VIP 병동의 모든 각도, TK그룹 서버실의 데이터 흐름, 그리고 유미라 부회장의 집무실 주변을 감시하는 미세 카메라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다. 백 실장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회장님, 예상대로입니다. 유미라 부회장이 10년 전 고용했던 정보팀을 재가동시켰습니다. 어젯밤 회장님께서 병원에 머무신 직후부터입니다. 모니터 한 구석에 어젯밤 지안과 수진이 복도에서 마주섰던 장면이 흐릿하게 떠 있었다. 우리가 일부러 흘린 영상입니다. 저들이 회장님의 동선을 파악했다고 믿게 만들었죠. 지안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유미라는 내가 감정에 휩쓸려 허점을 보였다고 생각하겠지. 10년 전처럼 그는 거대한 모니터 중앙에 떠 있는 네오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판을 가리켰다. 프로젝트 쪽은 어떻지? 믿기는 물었나? 백 실장이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자 새로운 데이터 창이 떴다. 네. 유 부회장이 오늘 오전 네오 에너지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인 박상훈 이사와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박상훈 이사. 그는 TK그룹에 20년을 몸바쳤지만 유미라의 입김 때문에 번번이 승진해서 밀려났던 인물이었다. 그는 지안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유미라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야망이 더 큰 남자였다. 박 이사는 유 부회장이 자신의 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 부회장은 그에게 강 회장이 지금 판단력이 흐려져 프로젝트를 망치려 하니 핵심 데이터를 백업해 자신에게 넘기면 훗날 그룹이 정상화되었을 때 그 공을 치하하겠다고 구슬린 것 같습니다. 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박 이사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는 우리가 준비해둔 그것뿐이겠지? 백 실장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최종 입찰 제안서지만 실제로는 치명적인 오류가 숨겨진 트로이 목마입니다. 해동 중공업이 이 데이터를 믿고 입찰에 뛰어드는 순간 그들은 수천억 원을 허공에 날리게 될 겁니다. 유 부회장과 박 이사, 그리고 해동 중공업까지 한 번에 묶을 수 있는 덫입니다. 좋아. 지안의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기업 사냥은 그쯤 해두고 더 중요한 건을 체크하지. 병원 쪽은 지안의 시선이 VIP 병동을 비추는 모니터로 향했다. 그곳에는 하은이가 잠들어 있었고 수진이 그 옆을 지키고 있었다. 하준이는 간호사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평화로운 광경이었지만 지안은 그 아래에 도살인 검은 그림자를 알고 있었다. 백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유 부회장이 고스트라는 자와 접촉했습니다. 10년 전
오수진님 사건의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들을 처리했던 전문 해결사입니다. 백 실장은 통화 내역을 복원한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내일 밤까지 깨끗하게 제거해줘요. 흔적도 남기지 마. 유미라의 차가운 목소리가 워룸의 정적을 갈랐다. 지안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감히 그의 아이들을. 내일 밤이라. 시간이 많지 않군. 지안은 턱을 괴고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덫을 놔야지. 그 고스트라는 놈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백 실장이 즉시 계획을 보고했다. VIP 병동의 보안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교체하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기 전 약 30분간의 보안 공백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도록 가짜 로그를 심어두었습니다. 또한 병원 내부자 한 명을 매수해 고스트에게 접근시켰습니다. 그는 병동의 구조와 공백 시간을 알려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내부자는 물론 우리 사람입니다. 회장님. 고스트는 자신이 완벽한 정보를 손에 넣었다고 확신할 겁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들어올 경로는 분명 정문은 아니겠지. 지하의 의료 폐기물 처리 통로를 이용할 겁니다. 우리가 유도한 대로입니다. 그 통로부터 병동으로 이어지는 모든 환풍구와 비상계단에 이미 우리 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는 완벽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체스판은 완벽하게 짜였다. 유미라는 자신이 지안의 허를 찔렀다고 생각하며 두 개의 공격을 동시에 감행하고 있었다. 하나는 TK그룹의 심장을 겨눈 비수였고 다른 하나는 지안의 과거이자 미래인 아이들을 향한 독침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판을 짜고 있는 것은 10년 전의 오만한 강지안이 아닌 모든 것을 잃었다가 되찾은 복수의 화신이라는 것을. 약속의 밤이 되었다. 유미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두 건의 성공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상훈 이사는 방금 네오 에너지의 최종 데이터를 그녀에게 전송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해동 중공업 측에 넘겼다. 이제 남은 것은 병원 쪽의 비극적인 사고 소식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잔을 높이 들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병원 지하 1층 의료 폐기물 처리실. 한 남자가 청소부 복장을 한 채 어둠 속에 스며들었다. 그가 바로 고스트였다. 그는 능숙하게 환풍구 덮개를 열고 내부로 진입했다. 그가 가진 내부 도면과 정보는 완벽해 보였다. 그는 30분의 보안 공백 시간을 정확히 노리고 있었다. 그는 환풍구를 통해 이동하며 VIP 병동 바로 아래층의 비상계단으로 조용히 빠져나왔다. CCTV는 정확히 그가 전달받은 대로 30초 간격으로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었다. 그는 그 틈을 이용해 유령처럼 움직였다. VIP 병동 복도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하은과 수진이 있는 1201호실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주머니에서 특수 제작된 잠금 해제 도구를 꺼냈다. 디지털 도어록 아래의 비상 열쇠 구멍에 도구를 삽입하는 순간 소리 없이 문이 열렸다. 고스트는 미소를 지었다. 너무 쉬웠다. 그는 소음기를 장착한 주사기를 꺼내 들었다. 아이와 여자를 동시에 잠재울 강력한 약물이었다. 그리고 완벽한 사고로 위장할 준비도 되어 있었다. 그가 병실 안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갑자기 병실 안 아이의 침대 옆에서 신문지를 덮고 자는 보호자처럼 위장하고 있던 거구의 사내가 벌떡 일어났다. 동시에 복도 양쪽에서 청소부와 간호사로 위장했던 백 실장의 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고스트는 당황할 틈도 없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주사기를 휘둘렀지만 보호자로 위장했던 팀원의 손이 강철처럼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뼈가 부러지는 고통과 함께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두꺼운 손이 그의 입을 틀어막았고 전문적인 동작으로 그의 관절이 제압당했다. 모든 것은 단 3초 만에 소리 하나 없이 끝났다. 워룸에서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지아는 말없이 주먹을 쥐었다. 백 실장이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고스트 생포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모니터에서도 경보가 울렸다. 회장님, 박상훈 이사가 방금 유 부회장에게 데이터를 전송한 직후 그 데이터를 해동 중공업 측 서버로 재전송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완벽한 물증입니다. 지아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유미라가 보낸 2개의 칼날은 모두 부러져 오히려 그녀의 목을 겨누게 되었다. 10년 만의 복수극, 그 첫 번째 막이 내렸다. 하지만 지안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따위는 없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한강을 내려다보았다. 백 실장, 고스트에게서 모든 걸 받아내. 유미라와 한 회장, 10년 전의 모든 진실을. 그리고 박 이사는 아직 풀어둬. 해동 중공업이 그 가짜 미끼를 확실히 물 때까지. 지안의 목소리는 밤보다 더 차갑고 깊었다. 유미라의 완벽했던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약속했던 내일 밤이 지났지만 고스트에게서는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다. 서울중앙병원 VIP 병동에서는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는 소식 대신 오히려 보안이 3배로 강화되었다는 보고만 올라왔다. 그녀가 심어둔 병원 내부 정보원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불길한 침묵이었다. 동시에 네오 에너지 프로젝트건도 이상하게 흘러갔다. 해동 중공업은 그녀가 넘긴 데이터를 찰떡같이 믿고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지만 TK그룹 내부에서는 그에 대한 어떠한 비상 경보도 울리지 않았다. 강지아는 여전히 태연했다. 아니, 오히려 며칠 전에 그 혼란스럽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예전보다 더욱 차갑고 날카로운 평정심을 되찾은 듯 보였다. 그 고요함이 유미라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놓인 체스판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이 움직인 말 2개가 고스트와 박 이사가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다. 상대방인 강지아는 자신의 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유미라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며 지안이 이미 자신의 모든 수를 잃고 거대한 함정을 파놓았다는 것을. 그녀는 10년 동안 잠자던 맹수를 얕보았다.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다. 강지안이 모든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선수 쳐야 했다. 그가 자신을 공격할 명분을 만들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를 무능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총수로 만들어야 했다. 유미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가족과 여론이었다. 그녀는 강지안의 어머니이자 TK그룹의 상황, 한 회장에게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청했다. 명분은 그룹의 중대 위기였다. 강지안 총수가 사적인 감정, 즉 10년 전 그룹을 배신했던 전처 오수진과의 재회에 눈이 멀어 네오 에너지 같은 핵심 프로젝트를 방기하고 독단적으로 그룹 보안팀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유미라는 이 자리에서 강지안을 끌어내리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자신이 그룹의 정권을 장악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이 회의를 위해 새로운 증거들을 치밀하게 조작했다. 회의는 강씨 일가의 본가, 성북동의 거대한 한옥 저택에서 열렸다. 강지안의 고모, 삼촌들을 비롯한 핵심 임원 몇몇이 무거운 표정으로 긴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상석에는 한 회장이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유미라는 그 옆에서 비통한 아내이자 그룹을 걱정하는 이인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강지아는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지아나, 한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그룹이 얼마나 중대한 시기인데 며칠째 회사에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게냐? 강지아는 대답 대신 자신의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그의 침착함이 유미라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유미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나섰다. 어머님, 그리고 여러 어르신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너무나 참담합니다. 그녀는 준비한 태블릿을 테이블 중앙의 스크린과 연결했다. 강 회장님, 며칠 전, 10년 전에 우리 모두를 배신하고 그룹의 명예에 먹칠을 한 그 여자, 오수진을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 회장의 눈썹이 매섭게 치켜 올라갔다. 단순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미라는 조작된 사진 몇 장을 띄웠다. 강지안이 병실에서 오수진과 마주선 사진백 실장이 흘린 그 사진이었다. 이 여자가 병원에 입원한 것을 빌미로 회장님은 그룹의 공식적인 자금을 빼돌려 병원비와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위조된 은행 송금 내역서를 화면에 띄웠다. TK그룹의 비자금 일부가 수진의 가짜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처럼 꾸민 자료였다. 미쳤구나, 강지안. 고모 중 한 명이 소리쳤다. 그 천박한 것한테 아직도 미련이 남았어? 10년 전에 우리 뒤통수를 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회사 돈까지 갖다 바쳐? 유미라는 결정타를 날렸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회장님은 그 여자에게 홀려 그룹의 핵심 보안팀인 백진우 실장 라인을 사적으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네오 에너지 프로젝트의 입찰을 연기시킨 것도 그 여자의 소행과 관련이 있다는 정황입니다. 회장님은 지금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지안에게 쏠렸다. 비난과 경멸이 가득한 눈빛들이었다. 유미라는 속으로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강지안은 끝났다. 그가 무슨 변명을 하든 배신자와 내통한 총수라는 오명은 씻을 수 없을 터였다. 한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하나, 사실이냐? 유 부회장 말이 모두 사실이냐고 묻고 있다. 강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지독히도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유미라 부회장. 그가 입을 열자 시끄럽던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당신이 준비한 연극은 그게 다인가? 유미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말이세요? 회장님, 제가 지금 시시하군. 지아는 턱을 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10년 전에도 고작 그 정도 수준이었나? 증거 조작 솜씨가 형편없어졌어. 그 송금 내역서, 내가 3년 전에 폐쇄한 비자금 루트잖아. 멍청하게도. 유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무슨, 바로 그때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10년 전에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백 실장이 준비한 단정하지만 기품 있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오수진이었다. 10년간의 고생으로 깡마르긴 했지만 그녀의 두 눈은 더 이상 절망이나 두려움에 젖어 있지 않았다. 오직 굳은 결의와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전연이 한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놔. 누가 전연을 들였어. 여봐라. 당장 전연을 끌어내지 못해. 유미라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자신의 완벽한 무대가 저 여자의 등장 하나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강지아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문가에 선 수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모든 친척과 임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아 자신의 곁으로 이끌었다. 제 아내입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제가 10년 전에 버렸던 제 유일한 아내 오수진입니다. 미쳤어.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강지안. 한 회장이 절규했다. 유미라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지금 이게 무슨, 유 부회장, 당신도 증거를 보여줬으니 이제 내 차례인가? 지아는 백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회의실 벽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유미라가 조작한 사진과 서류는 사라지고 어두운 취조실 영상이 나타났다. 고스트였다. 엉망이 된 얼굴의 그가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있었다. 10년 전 유미라 실장, 당시 유미라 실장의 지시였습니다. 오수진 씨의 서명을 위조하고 계좌를 만들고 경쟁사 임원과의 사진을 조작했습니다. 증인들은 제가 매수해 해외로 보냈습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유미라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조작? 지한이 비웃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 다음 화면에는 박상훈 이사가 유미라의 집무실에 들어가는 CCTV 영상, 그리고 그가 네오 에너지 데이터를 해동 중공업 서버로 전송하는 로그 기록이 떴다. 당신이 그룹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는 장면이야, 유미라. 내가 당신을 잡기 위해 뿌린 가짜 미끼를 아주 맛있게도 물더군. 친척들의 경악 어린 시선이 이제 유미라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지안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파일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유미라의 목소리였다. 내일 밤까지 깨끗하게 제거해줘요. 흔적도 남기지 마. 이 여자와 저 두 아이. 유미라의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한옥의 대청마루를 가득 메웠다. 아이들? 지안의 고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안은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고였다. 그는 다시 회의실의 모두를 향해, 특히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말했다. 그래, 아이들. 유미라 부회장이 살해하려 했던 그 아이들은 10년 전 내가 몰랐던 내 쌍둥이 아들딸이다. TK그룹의 유일한 적통 상속자들이지. 그 말은 회의실에 핵폭탄처럼 떨어졌다. 유미라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은 깨지고 공포와 절망에 질린 본 모습이 드러났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강지안, 당신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한 회장은 지팡이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수진을 그리고 지한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지한아, 네가 감히 네 어미와 네 아내에게 이런 짓을. 아내? 지한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다. 제 아내는 여기 있습니다. 그는 수진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리고 무너진 유미라를 향해 턱짓했다. 백 실장, 저 여자를 살인 교사 및 산업 스파이 혐의로 당장 경찰에 넘겨.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자리를 뜨지 마시죠. 10년 전 일에 대해 우리 어머니와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남아 있으니까. 백 실장의 팀원들이 들어와 비명을 지르는 유미라를 양쪽에서 붙잡아 끌고 나가기 시작했다. 피해 숙청은 이제 막 가장 추악한 중심부를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었다. 유미라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간 회의실에는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한 회장은 모든 기력을 잃은 듯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은 10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며느리와 그 며느리의 손을 굳게 잡고
선아들 사이를 공허하게 오갔다. 다른 친척들은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그룹의 2인자였던 유미라가 살인 교사범으로 전락하는 광경은 그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강지한의 서늘한 분노가 이 거대한 한옥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강지한은 오수진의 떨리는 어깨를 감쌌다. 10년 만에 돌아온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그녀가 느끼고 있을 압박감을 그는 헤아릴 수 있었다. 그는 백진우 실장에게 턱짓했다. 백 실장, 한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을 별관으로 정중히 모셔.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저택을 나갈 수 없다고 전해. 10년 전 일에 대한 가족회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수진을 부축해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이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미라도 어머니도 아니었다. 병원에 남아있는 아이들이었다. 병원으로 돌아가야 해. 아이들을 이곳으로 데려와야겠어.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이 집은 아이들에게 너무 위험해요. 지아는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아니,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내 눈앞에 있어야 해. 당신도, 아이들도. 그의 마이바흐가 병원을 향해 출발했을 때 강지아는 워룸과 연결된 태블릿을 확인했다. 백 실장의 보고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유미라 1차 신문에서 묵비권 행사 중. 고스트 10년 전 한 회장의 개입 정황 추가 자백. 해동 중공업. 트로이 목마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시작. 재앙적인 오류 발생 확인.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해동 중공업의 윤 회장은 이제 자신이 수천억을 날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을 터였다. 지아는 병원 VIP 병동에 도착했다. 하준이와 하은이는 자신들을 데리러 온 아빠의 등장에 조금은 익숙해진 듯 보였다. 하은이는 이제 산소 마스크 없이도 숨을 쉴 수 있었고, 하준이는 지안이 지난번에 사온 로봇 장난감을 품에 안고 있었다. 집에 가는 거예요? 하준이가 경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우리 집으로 가자. 지하는 어색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작전은 군사 작전을 방불케 했다. 백 실장의 지휘 아래 똑같이 생긴 3대의 방탄세단이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각기 다른 경로로 출발했다. 지안과 수진, 그리고 아이들은 그중 두 번째 차량에 탑승했다. 앞뒤로 무장한 경호 차량이 호위를 맡았다. 강지하는 아이들이 창밖의 풍경에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차량 행렬이 한남대교 남단에 진입했을 때였다. 갑자기 앞서가던 경호 차량 옆으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차선을 무시하고 돌진해 들어왔다. 쾅! 굉음과 함께 경호 차량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동시에 뒤따르던 경호 차량은 양옆에서 나타난 검은색 SUV 두 대에 의해 샌드위치처럼 압착당했다. 완벽하게 계획된 매복이었다. 회장님, 운전석의 경호원이 비명을 질렀다. 수지는 아이들을 감싸 안고 공포에 질려 떨었다. 지안의 눈빛이 순간 살기로 번뜩였다. 유미라가 아니야. 해동이다. 그는 즉시 워룸에 비상 신호를 보냈다. 코드, 레드, 루트이, 한남대교, 남단, 적의 공격. 그의 차량은 미친 듯이 속도를 높여 포위망을 뚫으려 했다. 하지만 적들은 집요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지안의 마이바흐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방탄 처리가 된 차량이었지만 그 충격으로 차체가 크게 휘청거렸다. 하은이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하준아, 하은아, 꽉 잡아.
지한이 소리치며 운전석의 경호원에게 명령했다. 반대 차선으로 틀어, 당장. 경호원은 망설임 없이 핸들을 꺾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차선으로 뛰어들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지옥 같은 추격전이 벌어졌다.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아슬아슬하게 그들을 피해갔다. 검은색 SUV 2대 역시 집요하게 역주행으로 따라붙었다. 그들은 총기 사용조차 망설이지 않았다. 탕, 탕, 방탄유리에 총알이 부딪히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수지는 귀를 막고 아이들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실장, 헬기 띄워. 그리고 내 위치로 지원팀 전부 보내. 놈들을 막아. 지하는 태블릿으로 실시간 교통 상황과 적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다. 놈들은 지한의 차량을 강변북로 아래에 한적한 공사장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납치할 속셈이었다.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운전석 바꿔. 지하는 달리는 차 안에서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운전석으로 몸을 날렸다. 경호원이 조수석으로 밀려나는 사이 지한이 핸들을 잡았다. 10년 전 지한은 단순히 머리만 좋은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겼고 전문 드라이빙 코스까지 이수한 상태였다. 그의 눈은 도로와 백미러, 그리고 GPS를 동시에 훑으며 가장 빠른 탈출로를 계산했다. 꽉 붙잡아. 지하는 기어를 급격히 변속하며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겼다. 차체가 180도 회전하며 굉음을 냈다. 뒤따라오던 SUV가 급정거를 시도했지만 지하는 그 틈을 주지 않고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아 SUV의 측면을 정통으로 들이받았다. 그 엄청난 충격이 다시 한번 차체를 뒤흔들었다. SUV는 균형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하지만 남은 한 대가 여전히 그들을 추격했다. 지하는 갓길의 좁은 틈을 이용해 올림픽대로 진입로로 빠져나갔다. 적 차량도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그때 저 멀리서 TK그룹의 검은색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적들도 헬기를 발견했다. 그들은 초조해졌다. 마지막 발악처럼 그들은 지한의 차 뒤 범퍼를 세게 들이받아 차를 스핀시키려 했다. 차가 크게 흔들리며 거의 통제력을 잃을 뻔한 순간 지한은 오히려 속도를 줄이며 적 차량이 자신을 추월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적 차량이 나란히 서는 순간 지한은 핸들을 꺾어 적의 앞바퀴 쪽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균형을 잃은 SUV는 그대로 한강둔치의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굉음과 함께 차가 뒤집혔고 곧 백 실장의 지원팀 차량들이 도착해 뒤집힌 차를 포위했다. 지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를 멈췄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천천히 뒷좌석을 돌아보았다. 수지는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두 아이를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있었다. 하준이는 겁에 질렸으면서도 아버지가 괴물 같은 차를 제압하는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경외심이 서려 있었다. 지하는 차에서 내렸다. 그는 뒷문을 열고 떨고 있는 아이들을 직접 안아들었다. 하준이와 하은이의 작고 따뜻한 체온이 그의 팔을 통해 전해졌다.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아빠가 여기 있다. 그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조금 전까지 지옥 같았던 도로를 바라보았다. 유미라, 한 회장, 그리고 해동중공업,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파괴하려 했던 자들. 이제 그들 모두에게 자비는 없었다. 지하는 아이들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10년 동안 지켜주지 못했던 가족을 그는 오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냈다. 피비린내 나는 추격전이 끝난 한남대교 위로 TK그룹의 헬기가 선회했다. 백진우 실장의 지휘 아래
강지안의 가족이 탑승한 마이바흐는 손상되지 않은 다른 경호 차량들의 호의를 받으며 즉시 현장을 벗어났다. 그들이 향한 곳은 강 씨 일가의 본가가 아닌 서울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펜트하우스, 지안이 아이들을 처음 데려왔던 그 안전 가옥이었다. 그곳은 이미 백 실장의 최정예 요원들로 요새화되어 있었다. 지안은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고 공포에 질려 여전히 떨고 있는 수진의 손을 굳게 잡았다. 여기서 하준이 하은이 곁에 있어줘요. 이 문 밖은 이제 지옥이 될 테니까. 내가 모든 걸 정리하고 돌아올게.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지한에 대한 원망이 아닌 방금 전 목숨을 걸고 자신과 아이들을 지켜낸 남자에 대한 복잡한 신뢰가 싹트고 있었다. 지한은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그의 얼굴은 방금 전 아이들을 향했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이 지옥의 심판자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다시 성북동 본가, 그의 어머니 한 회장이 연금되어 있는 그 별관으로 향했다. 그가 별관의 문을 열었을 때 한 회장은 여전히 상석에 앉아 있었지만 10년 전에 그 위풍당당함은 사라지고 초조함에 떨고 있는 늙은 여인만이 남아 있었다. 무슨 짓이냐, 지하나. 감히 내 어미를 가둬? 그리고 방금 그 총소리들은 한 회장이 소리쳤다. 지하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태블릿 PC를 던지듯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방금 전 한남대교에서 벌어진 추격 전의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덤프트럭이 경호 차량을 덮치고 총알이 방탄 유리에 밝히는 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당신이 10년 전에 쳐내지 못한 그 경쟁자들이 오늘 당신의 손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한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해동 짓이냐. 해동 중공업 윤 회장. 그리고 그에게 10년간 TK의 정보를 팔아넘긴 내 아내 유미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10년 전에 시작한 당신. 지하는 다음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고스트의 최종 자백서였다. 10년 전, 한 회장은 내게 직접 오수진을 걸림돌이 되지 않게 치워버리라고 지시했다. 유미라 실장은 그 제거 명령을 횡령으로 위장해 자신의 공을 세우는데 이용했다. 나는 그저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 애를 떼어놓으려 했을 뿐이다. 한 회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지안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당신의 그 오만한 정리가 내 아내를 10년간 지옥으로 몰아넣었고 내 아이들을 영양실조로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으며 방금 전에는 총알바디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 회장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야. 내 가족을 파괴한 첫 번째 범죄자일 뿐입니다. 지아는 별관을 나섰다. 문 밖에는 검찰 특수부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한서진 회장, 배임, 횡령 교사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 회장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가문에서 아들의 손에 의해 수갑이 채워지는 치욕을 맛보았다. 그녀의 절규가 성북동 저택에 울려 퍼졌지만 지아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복수는 이제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TK그룹의 유미라 부회장이 살인 교사 및 산업 스파이 혐의로 구속되는 장면이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동시에 네오 에너지 프로젝트 입찰 비리 및 납치 교사 혐의로 해동 중공업 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했고 윤 회장은 공항에서 출국 직전 체포되었다. TK그룹의 주가는 폭락했지만 지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그룹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지시했다. 유미라와 한 회장 라인에 서서 지난 10년간 부정을 저질러온 모든 임원이 그날부로 해임되고 검찰에 고발당했다. TK그룹은
창사 이래 가장 거대한 피해 숙청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그 혼돈의 정점에서 강지아는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기자회견장. 강지아는 단상 위에 홀로 섰다. 그는 변호사나 대변인도 대동하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TK그룹의 총수가, 대한민국 재계의 황제가 모든 국민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 것이다. 기자회견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한 그룹의 총수로서, 한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 아버지로서 저는 모든 면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어떠한 변명도 오만함도 없었다. 오직 뼈아픈 진실만이 담겨 있었다. 오늘 저는 변명을 하러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제가 저지른 죄를 고백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섰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10년 전 자신의 전처 오수진 씨가 어떻게 유미라와 자신의 가족에 의해 모함당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도 그 거짓을 믿고 아내를 내쫓았는지,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와 자신의 두 아이 하준이와 하은이가 어떤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는지, 그는 유미라의 살인 교사 시도와 해동 중공업의 납치 시도까지 단 하나도 숨기지 않았다. 저는 제 아내 오수진 씨에게 평생 갚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온 국민 앞에서 그녀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저의 오만함이 그녀와 내 아이들의 10년을 훔쳤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는 기자회견장을 뒤흔들 마지막 발표를 했다. 저의 죄는 제가 평생 안고 갈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저의 아이들은 다릅니다.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저의 아들 강하준, 그리고 저의 딸 강하은. 이 두 아이는 저의 유일한 상속자이며 TK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아이들과 아이들의 어머니인 오수진 씨를 지킬 것임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재벌 총수의 전대미문의 고백과 상속자 선언. 강지아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거짓된 성을 제 손으로 불태워버렸다. 그는 가장 추악한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냄으로써 비로소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된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뒤로하고 단상을 내려왔다. 승리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막 길고도 고통스러운 속죄의 길을 걷기 시작한 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 격렬했던 기자회견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뒤흔들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TK그룹을 덮쳤던 피해 숙청은 강지안의 단호한 결단력 아래 신속하게 마무리되었다. 한서진 회장과 유미라, 그리고 해동 중공업의 윤 회장을 비롯한 모든 범죄자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룹의 주가는 잠시 폭락했지만 총수의 전대미문 고백과 뼈를 깎는 자정 노력, 그리고 네오 에너지 프로젝트를 가짜 데이터로 좌초시킬 뻔한 경쟁사의 몰락이 확인되면서 시장은 오히려 강지안의 리더십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TK그룹은 아플지언정 가장 거대한 종양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지안에게 있어 회사의 재건은 두 번째 문제였다. 그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과제는 1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파괴해버린 그의 가족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 그는 성북동의 거대하고 차가운 본가를 폐쇄했다. 그곳은 비극의 무대였을 뿐 가족의 보금자리가 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 수준의 보안을 갖춘 조용한 빌라로 거처를 옮겼다. 그곳은 오수진과 하준, 하은이를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었다. 속죄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강지아는 유미라와의 이혼을 법적으로 완결지었고 오수진에게는 지난 10년간의 모든 고통에 대한 법적, 물질적 보상을 제안했다. 하지만 수진은 그 어떠한 거액의 위자료도 받지 않았다. 그녀는 단 하나 아이들이 평범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만을 요구했다. 그녀는 여전히 강지안을 남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아버지로서의 그의 존재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사랑이나 용서 이전에 부모라는 공통의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준이와 하은이는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다.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하은이는 이제 병원이 아닌 따뜻한 집에서 그림책을 읽었고 경계심으로 가득 찼던 하준이는 처음으로 학교라는 곳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강지안을 여전히 어려워했다. 10년간 우리를 버린 나쁜 아빠로 알고 살았던 존재가 갑자기 자신들을 목숨 걸고 지켜주고 서툰 손길로 장난감을 사다 주는 이 복잡한 인물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강지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평생을 총수로 살아왔지 아빠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 그는 아침 일찍 모든 회의를 취소하고 아이들과 식탁에 앉는 법을 배웠다. 푸아그라가 아닌 하준이가 좋아하는 따뜻한 계란국을 주문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주말이면 값비싼 수트 대신 편안한 스웨터를 입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했었다. 그 모든 행동은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10년치의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빌라 앞에 한적한 공원에서였다. 강지아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다. 바로 하준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는 일이었다. 하준이는 헬멧을 쓰고 잔뜩 긴장한 얼굴로 네 발 자전거가 아닌 두 발 자전거 안장에 앉아 있었다. 아빠, 아니, 아저씨, 나 못할 것 같아. 넘어질 거야. 하준이는 여전히 지한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어색해했다. 지한은 그 호칭에 가슴이 시렸지만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하준의 어깨를 잡아주며 10년 전 그 차가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하준아. 넘어져도 돼. 아빠가 내가 잡아줄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앞을 보는 거야. 발밑을 보지 말고 네가 가고 싶은 저 앞을 봐. 그는 자전거 뒤 안장을 단단히 붙잡았다. 수지는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 무릎 위에 앉은 하은이와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은이는 스케치북에 아빠와 오빠의 모습을 서툰 솜씨로 담고 있었다. 수진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지난 10년의 지옥 같던 밤들,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방금 전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지옥의 악귀가 되었던 저 남자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서툰 아빠가 되어 아들의 자전거를 잡아주고 있었다. 자, 하준아, 페달을 밟아. 천천히. 지안이 자전거와 함께 뛰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 누군가의 속도에 맞춰 뛰어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세상을 자신의 속도에 맞추게 만들었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아들의 작은 보폭에 맞춰 숨을 헐떡이며 달리고 있었다. 자전거가 몇 번이고 심하게 비틀거렸다. 악, 넘어진다. 하준이가 비명을 질렀지만 지아는 넘어지려는 자전거를 온몸으로 지탱해냈다. 그의 값비싼 스웨터에 흙먼지가 묻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다시, 괜찮아. 앞을 봐. 하준아, 할 수 있어. 지안이 다시 소리쳤다. 그는 다시 한번 안장을 잡고 달렸다. 하준이는 아버지를 믿고 다시 용기를 내어 페달을 밟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지하는 자신이 잡고 있던 손을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놓았다. 하준이는 처음 몇 미터는 아버지가 여전히 잡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곧 자신이 혼자 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전거는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우와, 아빠, 나 혼자 가고 있어. 보고 있어요? 하준이가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소리쳤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는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지아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환하게 웃고 있었다. 10년 전 안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순수한 기쁨의 미소였다. 벤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진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원망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하은이가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며 물었다. 엄마, 왜 울어? 오빠 멋있는데. 수지는 하은이를 꽉 끌어안았다. 응, 멋있어서 그래. 오빠도, 그리고 아빠도. 그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입에 담았다. 하준이는 결국 균형을 잃고 잔디밭 위로 넘어졌지만 아프다고 울지 않았다. 오히려 벌떡 일어나 자전거를 끌고 아빠에게 달려왔다. 아빠, 봤어요? 내가 해냈어. 지아는 달려오는 아들을 번쩍 안아 올렸다. 봤어, 아들아. 네가 해냈어. 정말 멋지다, 강하준. 하준이는 아빠의 목을 힘껏 끌어안았다. 10년간의 얼어붙었던 부자의 시간이 그 따뜻한 포옹 속에서 비로소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수지는 하은이의 손을 잡고 그들 곁으로 다가왔다. 네 사람의 가족이 가을 햇살 아래 마주 섰다. 10년의 상처는 너무나도 깊어서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부서진 조각들이었지만 이제 서로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서고 있었다. 거짓의 잿더미 속에서, 지옥의 복수극 끝에서 그들은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의 서툰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강지아는 한 손으로는 아들을 안고 다른 한 손을 내밀어 수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리고 수진은 그 손을 피하지 않았다.